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자기 설계자입니다. 저자는 조 데베로, 토니 시아라 포인터, 그리고 출판사는 흐름 출판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 데베로, 스파이캐쳐, 세계 최고의 비언어 의사소통 전문가이자 행동 분석가, 경영 컨설턴트, 미국 연방 수사국에서 25년간 대정보, 대테러 분야 특수 요원으로 활약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자기 통제력을 가장 먼저 다루려고 한다. 비범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을 구분짓는 다른 4가지 특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자기 통제력은 실현 불가능한 도전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는 훈련을 통해 두뇌 회로를 재정비해서 더 나아진 모습으로 매일 여러 크고 작은 일을 할 수가 있다. 우리의 삶이 마음가짐과 태도, 습득한 지식, 생각, 느낌, 매일의 선택들로 정의된다면 우리는 자기 통제력 없이는 완전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다. 자기 통제력으로 여러 산을 정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 통제력 없이는 분명 어떤 산도 정복할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는 타고난 능력으로만 그런 칭호를 얻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통제력으로 얻어낸 결과이다. 그는 항상 배우고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했으며 한순간도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농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평가받는 마이클 조던도 마찬가지이다. 비범한 사람들이 지닌 최상의 수준의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바로 자기 통제력이 필요하다. 해답은 자기 수련에 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처럼 우리도 지식과 자기 발전과 잠재력에 투자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살피기보다 남을 소중히 여기고 보살피는 일이 더 쉽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더 나아질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자기에게도 똑같은 책임이 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최고의 방법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비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통제력을 얻기 위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멘토링할 책임을 져야 한다. 비범한 사람들은 자가 도제 교육을 한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나 조언, 전문 지식을 구할 수도 있지만 이들은 스스로 자기 발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진다. 정식 교육은 10살 때 받은 것이 전부였던 프랭클린은 1790년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수많은 역할을 맡아 많은 일을 해냈다. 그는 미국 독립선언서에 처음 서명한 대표자 중 하나였다. 미국 헌법 초안도 작성했고 미국 독립전쟁 당시 프랑스 주재 대사로 재임할 때는 프랑스의 관습과 외교술에 관해 섬세한 차이까지 통달했고 마침내 프랑스를 설득해 독립투쟁을 벌이는 신생국가 미국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얻어냈다. 프랑스로서는 영국과의 전쟁 위협을 무릅쓰고 내린 결정이었다. 엄청난 기여였다. 프랭클린이 그 모든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통제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식의 발판을 구축하고 차곡차곡 힘을 쌓으면서 끝없는 호기심을 기반으로 직접 계획한 자기 수련 프로그램을 통해 업적을 이루어냈다. 프랭클린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가 배우려고 했던 것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지만 프랭클린보다 더 빼어난 사람은 없었다. 자기 수련을 통해 다방면에 걸친
탄탄한 발판을 구축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그 모든 성취를 이뤄낸 프랭클린의 투지는 단연 그를 돋보이게 한다. 예나 지금이나 어떤 학교도 프랭클린을 유명하게 만들어준 그것을 가르쳐 주지는 못할 것이다. 프랭클린은 생전에 이미 전설이었고 세상은 그에게 많은 빚을 졌다. 그러나 프랭클린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결국 그가 우리에게 보인 모범일 것이다. 그는 시작이 아무리 초라하더라도 자신의 삶과 열정, 그리고 배움을 스스로 지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본이 되어주었다. 나는 무엇을 자기 수련할 것인가? 이것은 당신이 살면서 언제든 자문할 수 있는 질문이다. 자기 멘토링은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우리는 자기 멘토링을 통해 추진력을 얻는다. 그래서 자기의 길을 개척하고 고유한 성격을 형성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철학을 품을지 정하는 동안 하나의 발견이 또 다른 발견으로 이어진다. 진정으로 비범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당장 자기 수련을 시작하자. 나만의 지식의 발판을 구축하기 시작하자. 한 걸음 더 내디디자. 주도권을 잡자. 내가 원하는 것과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 설계하는 일을 즐기자. 책 읽기, 관련 주제에 정통한 사람과 대화하기, 팟캐스트나 강의 동영상 이용하기, 강의 듣기, 기관이나 온라인 단체에 가입하기 등 배움의 길은 다양하게 열려 있다. 배움을 위한 여정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든 즐기자. 조지 캠벨이 말했듯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곳을 향해 문이 열려 있음을 믿어도 좋으리라. 그렇게 했을 때 비범한 사람들은 우리를 환영할 것이다. 우리의 헌신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때문이다. 위협에 직면하면 감정을 관장하는 변형계의 뇌가 활성화되어 움직임이 줄고 포식자의 눈에 덜 띄게 된다. 동시에 상황을 파악해서 방어 모드나 보호 모드, 도망 모드, 투쟁 모드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 포식자나 무서운 사람 때문이든 나쁜 소식을 들어서든 어쨌든 간에 우리 몸은 긴장하면 잠재의식적으로 교감 신경계를 통해 생리적 수단을 불러온다. 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순식간에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고 에너지를 얻기 위한 포도당이 온몸에 치솟는다. 수십만 년 동안 우리 인간은 생존을 위해 변형계에 의존해왔다. 그도 그럴 것이 포식자를 맞닥뜨렸을 때 적절한 순간에 일어나는 화, 불안, 공포, 심지어 분노는 인간이 위협으로 가득 찬 세상을 헤쳐나가도록 도와줬기 때문이다. 인간의 DNA에 새겨진 이 유산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 그러나 돌진해오는 곰을 창으로 찌르거나 사자와 맞서 싸워야 할 필요가 없는 우리에게는 변형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동안 이성적인 사고와 심지어 기억력 마비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래서 저자는 성공을 위해서는 감정 통제가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정 통제라고 해서 좌절이나 감정을 자극하는 다른 상황에 둔감한 로봇이 되라는 말이 아니다. 핵심은 감정과 충동을 관리하는 데 있다. 나의 자기 통제력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일에 집중함으로써 감정을 극복하는 법을 터득했다는 것이다. 비결은 집중적이고 건설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아마 마크 트웨인이 우리에게 하려던 말일 것이다. 마크 트웨인은 조롱당할 때
요즘 말로 트롤 짓을 당할 때 거기에 말려들지 말라고 충고했다. 돼지와 맞붙어서 싸우지 마라. 돼지는 싸움을 즐기는데 당신은 더러워지기만 할 뿐이다. 마크 트웨인의 말은 언제나 되새겨 볼만하다. 계속 나아가자.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것에 집중하자. 특히 개인적인 상실감이나 큰 좌절과 씨름할 때 자기 통제력은 자신이 완전히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도록 먼저 잠시 뒤로 물러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뜻한다. 심기일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들이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 24시간이 필요하다면 그렇다고 말하자. 모든 것이 우리를 기다려줄 수는 없겠지만 많은 것이 우리를 기다려줄 것이다. 강하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것이 업무와 대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실한 사람들은 일을 계획하고 행동하는 데 신중하다. 그들은 학습과 연구에 전념하고 미리 준비되어 있고 짜임새 있는 생활에 만족을 느낀다. 장애물이 있더라도 끈기 있게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끝마친다. 그들의 미래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 대부분이 자신이 이루고 싶거나 시도하고 싶거나 보고 싶은 것들에 관해 어릴 때부터 세운 인생 계획이 있다. 보통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지 신경을 쓰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심이 있는 편이다. 그들이 지닌 신뢰성과 체계성은 그들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나는 주변으로부터 유망한 기업이 종종 파산하는 이유가 훌륭한 아이디어나 상품이 없어서가 아니라 리더들이 성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듣는다. 성실성이 부족하다는 말은 충동과 경솔함에 굴복하거나 이기적인 욕구를 쫓으면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한 투자자가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벤처 투자를 할 때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꼼꼼하게 확인하는 핵심 사항은 이 사람 또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얼마나 훌륭히 이행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성실성은 회의 시간에 제때 나타나느냐도 포함하는데 만일 성실성이 부족하다는 기미가 느껴지면 나는 투자를 유보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성실성은 좋은 성격이나 도덕적 의무의 한 특성일 뿐 아니라 사업의 필수 요소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 자신의 현실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만일 당신이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닐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실성 수준이다. 위의 두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분야가 드러났다고 해도 혼자만 그런 게 아니니 걱정하지 말자. 우리 주변에는 일을 완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매우 많이 있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도 쉽게 실패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놀랄 것이다. 좋은 의도를 품고 시작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기 쉽다. 그것은 오늘날 정신없이 빠른 속도와 스트레스로 생긴 현대 사회의 문제가 아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미술계에서 독보적인 존재이고 천재임을 반박할 수 없는 완벽주의자였지만 쉽게 산만해지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의뢰받은 작업을 제때 끝마치지 못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다빈치는 충동적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호기심 많은 인물이었다. 그래서 온갖 것을 탐구하기 바빴다. 그는 물가에서
물 소용돌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을 하고 시체를 해부하고 새가 어떻게 나는지 연구하고 딱따구리의 혀 길이를 확인했다. 그렇게 관심사가 많았기 때문에 다빈치는 작업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것이다. 물론 그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천재였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재능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다빈치를 상대하면서 점점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다. 일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약속을 이행하고 기대에 부응하고 사소한 일에 주의를 빼앗기지 않고 기분대로 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나의 한계에 도전하기. 샌프란시스코에 출장 갔을 때이다. 나를 태운 공무 차량 운전기사가 마라톤 대회에서 막 우승한 동아프리카 출신 선수에 관한 뉴스를 틀어도 괜찮은지 물었다. 선수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기사가 말했다. 저와 같은 부족 출신입니다. 세계 기록이 얼마인지 아무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린 우리에게 정해진 한계라는 게 없었죠. 우리도 자신에게 어떤 한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디에서든 최대한 빨리 달렸죠. 울타리나 정지 신호나 결승선 같은 것이 없었죠. 물론 신발도 없었고요. 우리가 유일하게 신경 쓴 것은 그저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고 옆에 있는 아이보다 더 빨리 달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산을 넘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죠. 13km 떨어진 옆 마을까지 달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죠. 추운 날씨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몇 시간이고 달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멈춰서 쉬라고 하지 않았고 계속 달릴 수 없다거나 너무 많이 달렸다고 말하지도 않았죠.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 없이 규칙에 얽매여 중간에 쉬는 일 없이 타인이 규정한 제한 없이 그들은 스스로 뛰어난 마라톤 선수가 되어갔던 것이다. 유독 아프리카 지역에서 위대한 마라톤 선수가 많이 나오는 이유를 명확히는 알 수 없을지 모르겠다. 틀림없이 유전적인 요인과 높은 고도가 크게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운전기사가 한 말도 무시할 수 없다. 그가 말했듯 그들에게는 결승선이 따로 없었고 시간의 제약도 없었다. 틀림없이 그것도 하나의 요인일 것이다. 우리는 사회나 제도 또는 타인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메시지나 규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나는 우리 자신을 제한하는 주변의 기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연습과 사고, 그리고 행동을 통해 우리는 뇌를 재구성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을 바꾸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의 기대가 우리 자신을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올감에게 놔두지 말자. 자기 수련이나 배우고자 하는 내용의 한계를 정하지 말자. 무슨 일을 해낼지에 관해 자기가 정한 생각의 틀에 자신을 가두지 말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남이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말자. 결승선이 없다고 생각하자. 실험하고 싸우고 스스로를 찾아내자. 자신을 대할 때 완전히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위대한 것을 창조할 수 없다. 비범한 사람들은 건설적인 자기 비판을 한다. 더 나은 사람, 더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신경 쓴다.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한 자기 분석을 나는 마음속의 악마 연구라고 부른다. 우리는 마음속의 악마 연구를 통해 더 좋은 인생 경로를 설정할 수 있다. 나이가 몇이고 인생 경험이 얼마나 되든
다음 사항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더 나은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자신을 돌아보자. 어떻게 해야 내가 변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고 주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검토해보자. 자신의 행동을 끊임없이 교정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건설적인 행동을 하자. 이것을 왜 해야 할까? 그 이유는 자신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때 자기 자신과 자기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비범한 사람들은 실패와 실수, 난관을 디딤돌 삼아 자신을 들여다볼 통찰력을 얻고 필요하다면 자기를 교정한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나아진다. 고통스러운 실패의 과정은 교훈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실패는 우리를 자극해서 배운 바를 실천에 옮기게 하고 나아지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한다. 해마에는 여러 기능이 있는데 특히 우리 생명에 영향을 끼치는 부정적인 모든 것을 기억하는 기능도 있다. 해마 덕분에 한번 뜨거운 난로를 만지면 다시는 만지지 않는 것이다. 해마에 저장된 과거의 기억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법을 배울 수가 있다. 실수와 실패는 또 다른 점에서도 유용하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시련과 고통을 이해하고 그에게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물론 실수와 잘못, 결점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자기 교정에 앞서 자기 인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저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만 하면 된다. 내 행동 중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원인이 되는 것이 있는가? 어떻게 이것을 개선할 수 있을까? 아무도 우리 문제를 대신 고쳐주지 않는다. 아무도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해주지 않는다. 스스로 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왜 하는지 살피고 우리를 방해하는 마음속의 악마를 격리해야 된다는 의미이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하는가? 어떤 점을 개선하고 싶은가? 부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성격을 고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그것은 손대기 어려운 나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다. 노력을 들이겠다고 결심하고 끝까지 해낼 수도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자기 내면을 살피고 변화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 선택은 자기 몫이다. 아무도 내 안에 있는 악마를 대신 물리쳐 줄 수 없다. 조지 캠벨은 말한다.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악마를 길들일 때 비로소 세상의 왕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의 왕이 된다. 맥 레이븐 제독은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침대를 정돈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낄낄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오래가지는 않았다. 제독은 이어서 아무리 잠이 부족하거나 아프거나 다쳤더라도 매일 아침 미 해군 기준에 맞게 침대를 완벽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네이비실의 대원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매일 아침 해야 하고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고 말이다. 작은 일을 착실히 해내는 습관은 미래의 성공을 예측하는
매우 강력하고 믿을 만한 지표이며 앞서 말한 성실성을 파악하는 핵심 사항이다. 체중의 군인들로 구성된 네이비실에는 왜 침대 정돈을 기본 훈련 중 하나로 삼는 것일까? 그것은 작은 일이라도 신경 써서 할 때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삶의 의무를 다하는 방식에 더 강한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이다. 매일 하는 작은 일에 전념하는 습관은 긍정적인 성향을 만든다. 그리고 제대로 키운다면 성향은 운명이 될 수 있다. 작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결코 큰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 비범한 사람들은 작은 일을 할 때도 남다른 집중력을 보이고 남과 구별되는 훈련을 한다. 그들은 절차를 무시하거나 편법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편법을 쓰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더 있다. 더 큰 유혹이 다가올 때 이 습관이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버리고 싶은 나쁜 습관이나 익히고 싶은 좋은 습관이 있는가? 그것을 이루는 과정을 어떻게 작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그러고 나서 한 번에 하나씩 손을 대면서 더 새롭고 튼튼한 신경 회로를 만들자. 예를 들어 당신이 매일 퇴근 후에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맥주 한 병을 꺼내 소파에 덜썩 앉아서 텔레비전을 켠다고 해보자. 나중에 맥주 3병을 더 마시고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고 나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한다. 다음 날에도 거의 모든 일과를 똑같이 반복한다. 생활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방법을 쓰는 것은 어떨까? 습관적인 행동을 한 번에 조금씩 손을 대서 새로 만들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뇌에 저장된 낡은 인코딩 정보 위에 덮어쓰기를 할 수가 있다. 퇴근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 보는 데서 시작하자. 그러고 나서 퇴근 후에 일과를 바꾸기 위한 계획을 짜는 것이다. 신발을 아무데나 벗어 던지지 말고 침실까지 가서 그곳에서 벗어두고 즉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화를 신는 것이다. 이 행동을 하려면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단 하면 다른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자동으로 일어나는 잠재의식적인 패턴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의식적인 인식으로 바꾸는 일이다. 그 다음은 맥주 대신 물이나 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것이다. 물을 마시면 대체로 수분이 부족한 상태인 신체에 물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집중해서 느껴보자. 이것도 의식적인 정신 활동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어쨌든 습관을 거스르는 행동이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것조차 불편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뇌를 포맷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뉴스를 좋아한다면 스마트폰으로 가장 좋아하는 뉴스 채널을 보고 아니면 가끔 가는 팟캐스트나 오디오북이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자신에게 상을 내리자. 그러고 나서 걷기를 하든 가볍게 달리든 운동을 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매일 뇌의 회로를 재정비하는 동안 일과의 각 단계를 끝맺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자. 서서히 운동 거리를 늘려서 몸과 마음이 마침내 새로운 신체 활동을 갈망하게 만들자. 이 과정에서 우리 뇌에서는 자기 보상을 하는 새로운 네트워크가 점차 강화된다. 우리의 일상 정보를 통찰력으로 바꾸는 그것은 바로 관찰입니다.
다음은 관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과 상황 인식이 호기심과 배려심과 만날 때 각성한 인식이 탄생한다. 이것은 진정으로 비범한 사람들의 영역에 해당한다. 각성한 인식은 할 수 있는 모든 감각을 이용해서 주변 세계를 최대한 편견 없이 관찰하고 해독하는 능력을 말한다. 각성한 인식이 있으면 자신과 타인을 위하여 경험과 학습, 축적된 지식을 근거로 강력한 추론을 이끌어내고 이 추론을 통해 즉각적인 통찰과 단서를 얻고 의미와 행동 방침까지 알 수가 있다. 이것은 신시대의 연금술이 아니다. 시험을 마친 입증된 방법이다. 설리 설런버그가 말 그대로 155명의 목숨이 자신의 손에 달린 상황에서 추락하는 A320제트기를 죽을 힘을 다해서 조종하면서 여러 선택지를 예리하게 살피고 수십 년간의 비행 경험을 살려 생사를 가르는 순간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것이 바로 각성한 인식이다. 우리는 각성한 인식을 지닌 사람들에게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자신도 수혜자라고 말할 것이다. 각성한 인식은 새로운 것, 오래된 것을 포함해 사람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한다.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헌신적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해는 더 깊어질 것이다. 처음에는 완벽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연습하면서 더 좋아지고 더 쉽게 할 수가 있다. 간단히 말해 다음처럼 하면 된다. 빨리 패턴을 설정하고 설명하려는 유혹에 저항한다. 반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가 되려고 나서거나 답을 말하려고 손을 들어 올릴 때가 아니다. 대신 잠시 멈춰서 지금 앞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 일이 당신에게 해주는 말을 듣는다. 선입관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관찰에 대해서 중립적인 질문을 던진다. 나는 무엇을 관찰하고 있는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에 어떤 맥락이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가? 고려해야 할 선행사건이 있는가? 이 관찰은 어떻게 중요하고 유용할 수 있는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정보나 지식을 더 찾아야 할까? 이 관찰은 향상될 수 있을까?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가? 모든 사람이 편안한가? 어떤 반응이 필요할까? 흥미롭게도 상을 기대할 때나 호기심을 발휘할 때 모두에 대해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진다. 호기심이 많으면 보상을 받도록 자연히 계획한 것이다. 호기심은 배움에 대한 훌륭한 피드백 고리의 출발점이다. 우리는 호기심에서 출발해 질문을 시작한다. 질문은 설명으로 이어지고 설명은 발견이나 새로운 경험으로 이어진다. 새로운 경험은 우리의 지식 기반에 더해서 더 많은 호기심과 질문을 일으킨다. 이 순환은 계속된다. 마치 발판처럼 이해력과 통찰력이 뇌에 구축이 되고 우리는 그 발판을 딛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높아지는 탐구의 언덕에 올라간다. 올바름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신호이다. 옆에 있는 것만으로 기분 좋게 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 본 적이 있는가? 원래부터 좋은 품성을 지닌 것처럼 느껴지고 따라하고 싶고 존재만으로 영감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나에게는 있다. 그들은 사회 각계 계층에 존재한다. 그들은 겸손하고 친절하고 신뢰를 주며 다른 사람에게 쉽게 행복감을 준다. 그들에게 그것은 일이 아니다. 그저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 곧 그들이 전하고 있는 올바름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올바름은 캐캐묵은 개념이 아니다. 올바름은 옳은 일을 행하는 태도를 말한다. 도덕적이고 강직하고 윤리적이고 고결한 행위이다. 우리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충직한 사람들에게서 항상 올바름이라는 자질을 찾는다. 우리는 왜 부패한 공무원이나 코치, 정치가나 기업 리더들을 혐오하고 처벌하는 것일까? 그들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을 신뢰했는데 그들은 우리를 실망하게 했다. 올바른 사람들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옳은 일일 뿐더러 막강한 영향력도 있음을 알고 있다. 그들은 종교적인 이유에서든 가족이나 멘토에게서 배운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든 아니면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든 올바른 삶을 목적으로 삼고 꾀하며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동기보다 중요한 것은 오직 일관되게 바르게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을 아주 비범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올바름은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 하려고만 마음먹으면 그것은 삶의 철학이 된다. 그러나 말과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만 현존하는 것이다. 우리가 습관처럼 매일 올바름을 실천한다면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들은 반응을 보이고 우리를 믿어주고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이다. 그것은 올바름이라는 가치에 대해 확고하게 명성을 얻은 덕분이다. 이것이 영향력이다.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말하듯 본보기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데 주요한 것이 아닌 유일한 것이다. 올바름은 그만큼 강력하다. 올바름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을까? 넬슨 만델라가 정치적인 탄압을 받아 수감된 감옥에서 어떤 것을 견뎌냈는지 생각하게 된다. 만델라는 자서전에서 가혹하기로 악명이 높은 교도소장이 있던 수감 시절을 이야기했다. 교도소장은 재소자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수감자가 완전히 탈진할 때까지 강제 노동을 시켰고 추위를 막기 위한 침구리나 담요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델라에게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다. 바로 올바름이라는 가치였다. 그는 자신의 주장이 옳고 자신을 감옥에 가둔 사람들은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는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넬슨 만델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교도소장은 그를 굴복시키려고 아내의 면회를 금지하고 따뜻한 옷을 지급하지 않거나 배식량을 제한했다. 그러나 만델라의 생각은 확고했다. 배식량이 제한될 때 그는 꼭 다른 재소자들이 먼저 식사하겠다. 담요가 충분히 지급되지 않을 때는 본인이 힘들더라도 가장 어려운 사람이 먼저 몸을 덮일 수 있게 했다. 간수들이 그의 명성을 망치려고 했지만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과 다른 정치범들이 지키려는 가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만달라의 올바름은 그를 포함한 정치범들에게 가해지는 어떤 압력보다도 강했다. 간수들은 아무리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아도 자신을 억류하려는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특별한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만델라가 32년 투옥 생활을 마치고 석방될 무렵 그를 억압했던 사람, 그에게서 자유를 빼앗아간 사람들 모두 그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다. 그의 순수한 목적,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신념은 굽힐 줄 모르는 그의 성격에 잘 나타났다. 만델라는 변화를 일으키는 올바름의 본을 통해 심지어 저까지도, 즉 자신을 억류했던 사람들까지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늘 최고를 약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핵심은 자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스스로 깨우쳐 나가는 독학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